안녕하세요. 광명시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아이 키우랴 집안일 하랴 늘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도 귀 동냥을 하며 재미나게 보내고 있어요. 저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드릴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고깃집을 운영하는 남편과 결혼을 하여 예쁜 딸을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문제가 없었지만 늘 시댁에 가면 아주버님과 남편을 차별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엘리트인 아주버님과 남편은 천지 차이였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 못나서 차별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저 차별이란 기준은 어머님이 만든 잣대였고 편견이었어요. 주혁이가 지영 반만 닮았으면 아주 천하를 호령할 거다. 어려서부터 어찌나 뒤처지던지. 그러니까 결혼도 기웃는 집이랑 아무렇지 않게 결혼했지. 우리 집안에 저런 여자애가 가당키나 해? 지가 잘나지 못하니 끼리끼리지. 어머님,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시는 소린가요? 제가 어디가 어때서요? 저 배울 만큼 배웠고 못난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집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뼈대 있는 우리 집안이 너같이 사무직 격리나 하는 애를 며느리 맞았다면 다 웃을 거야. 그냥 내 아들이 너무 못났으니까 그저 똑같은 여자 만났구나 생각하고 허락한 거지. 만약 큰애가 그랬다면 결사 반대였어. 그건 어머님 말씀이 맞아, 동서. 그냥 그러려니 해. 솔직히 우리 집안에 비해 동서네 집안이 많이 빠지는 건 사실이잖아? 어머님이 서방님을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어 하니까 동서를 받아들인 거지. 그게 아니었음 동서는 시집도 못 왔어. 제 남편이 여기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만하네요. 같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솔직히 큰애 따라가려면 멀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차별을 하는 거지. 지가 뭘 잘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고깃집이나 하는 걸. 지영 봐라. 좋은 대학 나와서 의사 돼가지고 떡하니 얼마나 내기를 살려? 우리 큰아들밖에 없다니까. 누구나 전문직의 꿈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전 고깃집을 운영하는 제 남편도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빨리 진로를 찾아 열심히 돈을 모아 차린 고깃집이었거든요. 하지만 늘 모범생인 아주머님을 치켜 세우면서 어머님은 저희를 못마땅해 하셨고 어머님이 그렇게 저희를 대하시니 당연스럽게 아주버님과 형님 또한 저희를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아무리 자랑스러운 아들이 대단하다 한들 한 뱃속으로 나왔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나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민지 이번에 미술대회에서 은상 받았잖아. 미술학원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쩜 상을 받니? 나 닮았나 봐. 어머, 그래요? 우리 예슬이는 금상인데. 형님도 아시죠? 예슬이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그림 그려서 대회 나간 거. 금상? 거기 수준 알만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 그림을 금상이나 줘? 그 대회 알만하다 정말. 동네 대회가 그렇지. 개나 소나 상 주는 수준 하고는. 너무 그렇게 자만하지 마. 그냥 대충 상 주고 하는 거니까. 예, 쟤네랑 너네랑 차원이 다른데 뭘 그렇게 길길이 날뛰니. 어차피 시작부터가 달라. 민지랑 예슬이는. 그렇죠? 하긴 의사딸이랑 고깃집딸이랑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우리 민지는 아빠 따라 의사가 되고 말 건데요.
지금 저희 예슬이 비하하는 건가요? 민지가 어떻게 끌지 알만하네요. 뭐가 대단한 집안이라고. 웃겨 정말. 뭐가 어쩌고 저째? 그럼 의사가 대단하지 안 대단하냐? 어디 창피하게 고기나 굽는 주제에 어디서 비아냥거려? 남편들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자 며느리인 저는 물론이고 저희 딸까지 늘 큰 집의 비교 대상이었어요. 사실 비교라기보다 그저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고 전 이런 모습들이 정말 답답했지만 제 남편은 정말 착해 빠져 동네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제가 시댁욕을 할 때도 저를 달래주면서 안쓰럽게도 본인의 엄마를 감싸기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남편의 심성이 너무 착했기 때문에 매번 넘어갔어요. 당신은 벨도 없어? 아니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쩜 이렇게 차별을 하셔? 당신 뭐 주워왔대? 진짜 어이가 없어서. 형이 어려서부터 우등생에 엄마 자랑이었고 난 뭐 알다시피 공부랑 담 쌓았잖아. 그러니까 엄마의 기대가 당연히 형한테 클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장남이기도 하고. 아 그냥 그러려니 해. 옛날 어른들 다 그렇지 뭐. 난 괜찮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 당신이 자꾸 괜찮다 괜찮다니까 우리 예슬이까지 무시당하잖아. 솔직히 민지랑 예슬이랑 동갑인데 어머님 언제 한번 예슬이한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준 적 있어? 그저 민지 민지. 솔직히 이런 것도 다 당신을 무시하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어떡해. 내가 못난 걸. 그냥 그러려니 해. 그렇다고 뭐 부모님한테 등 돌릴 수 있어? 우리가 그러려니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형 공부 뒷바라지 하느라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어. 그나마 형이 의사 돼서 다행인 거지. 그래서 엄마 어깨도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해해 드리자. 엄마 얼마나 형이 자랑스럽겠어. 그러니 내가 더 못마땅한 거지. 남편과 대화를 나눌 때면 늘 답답했고 그저 너무 착한 남편 때문에 사실상 저희까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평범한 저희 집과는 달리 형님네는 형님을 제외한 친정 식구들이 의사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의사에 며느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 가문에 솔직히 평범한 제 남편과 저에 비하면 정말 천지 차이인 형님네였긴 했어요. 그래도 대놓고 무시하는 게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원망스럽기 그지없었고 이렇게 말하긴 유치하지만 잘 나가는 형님네 딸보다 제 딸이 더 똑똑하기도 했어요. 우리 민지는 지혜비 판박이라 아마 학교 들어가면 날고 길 거다. 얼마나 공부를 잘할지 벌써 기대가 된다고. 아무래도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건 부모의 유전자도 있으니까요. 이랑 저 닮았으면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겠죠? 동서는 어떻게? 서방님이랑 동서 그렇게 평범해가지고 예슬이 뭐라도 시키겠어? 지금이라도 예체능 알아봐. 그래도 한 가지라도 특출 나야 되는 세상인데. 너무 평범하면 살아가기가 힘들겠지. 내 말 잘 새겨들었다가 지금이라도 생각해. 저희 예슬이 나름 똑부러지고 유치원에서도 너무 똘똘한 것 같다고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너는 말을 꼭 그렇게 받아들여야겠니? 네 형님이 예슬이랑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하여간 없는 것들이 꼬여가지고 네 형님한테 고마워해.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네가 혈혈만 아니면 말이나 섞어볼 수 있었겠니? 어머님, 전 괜찮아요. 제가 이해해야죠. 학교 다닐 때도 꼭 시기 질투하는 애들이
저한테 이런 식이었거든요. 익숙해요. 넌 진짜 너무 착하다. 빠지는 게 없어. 집안 좋아, 학벌 좋아, 인물 좋아. 우리 아들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네? 질투요? 하긴,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겠네요. 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대놓고 절 이렇게 무시할 때마다 욱하는 사건이 많았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제 수준에서 열폭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그러는 것은 화가 나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본인의 손녀들을 대놓고 차별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착한 남편마저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시어머니의 본심을 알아버렸어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우리 민지 안 다쳤어? 내 금쪽 같은 손녀딸 다치면 안 되지. 아니 왜 하필 불이 난 거야 정말. 할머니, 근데 예슬이도 집에 같이 있었잖아요. 예슬이는 어떡해요? 무서워. 예슬이도 무서울 건데. 예슬이는 소방관 아저씨들이 구해줄 거야. 걱정 말아라. 우리 민지부터 챙겨야지. 할머니의 금쪽 같은 소녀인데. 할머니는 우리 민지 없으면 이 세상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항상 몸가짐 조심히 하고 다녀야 돼. 어머님의 아래층에서 불이 났고 그 연기가 고스란히 어머님네 집 쪽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하필 손녀들이 집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었지만 어머님은 저희 딸을 제쳐두고 그저 큰 손녀만 데리고 집 밖을 나가신 거였고 어린 제 딸은 그 연기에 휩싸여서 이미 기절을 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으며 첫 손녀를 챙길 정신에 왜 제 딸아이마저 챙기지 못했는지 그저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딸은 다행히도 소방관님들이 구해주어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다 같은 손녀인데 어떻게 민지만 데리고 나오실 수 있어요? 예슬이 정말 큰일 날 뻔 했대잖아요. 예슬이가 말 못하는 애도 아니고 기어다니는 애도 아닌데 그저 낮잠 자는 애 깨워서 같이 데리고 나가시지. 내가 그럴 정신이 어디 있니? 우리 민지 그 연기 조금이라도 마셔서 머리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네 딸 이렇게 살아있으면 됐잖아. 의사 선생님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하여튼 일생이 오버예요. 아유 속 시끄럽다. 조용히 해. 민지는 의사들애고 네 딸은 고깃집이나 물려받으랜데 어떻게 그 와중에 내가 둘을 챙기니? 몸이 하나인데 민지를 챙겨야지. 엄마, 말 다 했어요? 지금 제 딸이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와중에 민지만 챙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제가 엄마한테 예슬이처럼 취급당했어도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형이 너무 잘났으니까.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대놓고 차별해요? 그것도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 엄마 아들 맞잖아요. 예슬이도 엄마 손녀라고요. 너 지금 나한테 바락바락 따지는 거냐? 그래, 네가 본색을 언제 드러내나 했지. 무식해가지고 어른을 몰라봐. 아 그래, 너 그만해라. 엄마도 정신이 없으셨겠지. 뭐 일부러 그러셨겠어? 그리고 예슬이 아무 이상 없다잖아. 아마 니들 닮아서 즐길 거다. 원래 꼭 없이 사는 것들이 즐기잖니. 그러니까 걔 걱정은 말고 나한테 따지지도 마. 엄마한테 당장 사과드려. 엄마도 마음이 안 좋으실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 앞에서
엄마한테 대들면 가만 안 둬. 역시 우리 큰아들이야. 내가 이 맛에 우리 아들 본다니까. 어쩜 생각하는 게 이리 천지차일까? 그리고 막말로 너네가 나 책임질 거니? 책임을 져도 니네 형이 지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무리한 거 요구하지 마. 부모 자식 간에도 기브 앤 테이크야. 엄마는 진짜 뼛속까지 속물이에요. 이걸 몰랐던 건 아니지만 진짜 너무 실망스럽고 오늘에서야 회의감이 드네요.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없이 저희에게 바락바락 얘기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진짜 손절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본인이 잘났다고 역시나 어필하는 아주버니를 보고 있으니 참 착잡하며 정남이가 다 떨어졌어요. 자잘하게 늘 큰집 손녀와 차별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목숨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남편도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고깃집에 와서 소주를 연거푸 마시며 눈물을 쏟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뭐. 내가 오죽 못났냐.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왜 내 딸한테까지 상처를 주냐고. 내가 그랬잖아. 우리 예슬이 이제 다 알만한 나이인데 뻔하지. 이미 상처받고도 남았어. 당신 잘난 엄마가 그렇게 민지랑 비교하고 차별하는 통에 예슬이 친가도 가기 싫어해. 알아? 진짜 이런 거 보면 당신 엄마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미안하다. 다 내가 못나서 그래. 그냥 너한테도 예슬이한테도 나 하나 잘났으면 너희도 무시 안 당했을 텐데. 당신도 진짜 힘들었겠다. 나야 뭐 고작 5, 6년이지만 당신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비교당하며 살았잖아. 비교당했다고 생각하면 마음 아플까봐 그냥 늘 내가 모자라다고 인정하고 살았어. 그래야 정신이 건강할 것 같았거든. 덤덤히 본인이 살아온 얘기를 하는 남편에게 참 많은 생각이 들었고 사실상 전문직이 아닐 뿐이지 정말 성실하고 남한테 피해 한 번 끼쳐본 적 없이 살아온 남편이었거든요. 고깃집도 누구의 도움 없이 본인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조금의 대출과 함께 차린 것이었고 처음으로 차린 고깃집이 대박이 나서 지금은 6호점까지 가지고 있는 그래도 저희 기준에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한들 의사 아들의 발끝에 못 미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오늘 내 친구들 데리고 왔다. 여기 고기들 좀 서빙해봐. 제일 비싼 걸로. 애들아, 많이 먹어. 오늘은 내가 쏜다. 어머머머, 그래도 되니? 그래도 여기 꽤 비싼 고깃집인데. 하여간 아들들 잘 뒀다니까. 큰아들은 의사, 둘째는 성공한 자영업자. 성공은 무슨? 지영 따라가려면 멀었어. 아무리 고기 구워서 뭐 얼마 남겠니? 우리 큰아들은 병원에서 제일 가는 의사예요. 걔네 처갓집들도 다 한따까리 하는 의사 집안이라 아마 나중에 개원도 시켜주려나 봐. 그럼 인생 피는 거지. 어머, 그래? 진짜 부럽다. 그래도 둘째네도 효자잖아. 요즘 그런 아들 없다. 난 큰아들보다 둘째가 낫더라. 얘가 무슨 말을? 장남이랑 엄연히 다르지. 그리고 우리 큰아들이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말을 해? 저희에게 막말을 일삼으면서도 늘 이렇게 친구분들을 대동하고 고깃집에 와서 고기를 드신 일이 허다했어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은 꾹꾹 참으면서 늘 어머님의 친구분들을 푸짐하게 대접해 드렸답니다. 당연히 어머님은 결제 한번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었고
늘 그리고 집에 갈 때면 고기 맛이 어땠네 저땠네 불평불만도 늘어놓는 무렴치한 사람이었어요. 다음번엔 생갈비로 내와라. 이번에 양념이 숙성이 안 됐는지 싱겁더라. 어쨌든 난 갈 테니 나올 필요 없어. 입은 고급이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그냥 잘 먹었어 한마디 하면 될 걸 가지고. 속 뒤집는 것도 가지가지라니까.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냐? 이게 어디서 시미한테 들으란 식으로 막말을 해? 못돼 처먹은 것 같으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속에 울분이 쌓일 것 같았고 드디어 대망의 그날 모든 판도를 뒤집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댁의 작은 행사로 인해 다 같이 시댁에서 모이는 날이 있었고 딸아이의 일 때문에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른인지라 단칼에 끊어내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저렇게 좋게 다진 제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였고 그곳에서 사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된 일이기도 해요. 우리 민지가 내년에 영어 유치원에 들어간다며? 그럼 이 할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 여기 용돈이다. 옷 사 입어. 어머, 감사해요. 딱 버버리에서 예쁜 원피스 팔길래 그거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이 돈으로 딱 맞추면 되겠어요. 나도 옷 사 입고 싶어요, 할머니. 왜 맨날 민지만 챙겨주고 예술이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너무해. 넌 그냥 동네 조그만 유치원 다니는데 옷이 뭐가 필요해? 넌 누구 닮은 거니? 애가 질투할 걸 질투해야지. 그리고 민지는 아빠가 의사 선생님이라서 더더욱 옷을 잘 입고 다녀야 해. 보일 때가 어디 한두 군데야? 너랑은 다르다고. 6살 시숙 판박이인 형님 딸에겐 용돈 60만 원 주고 동갑내기 내 딸에겐 막말을 시전한 시모였어요. 순간 머리에 뚜껑이 열려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딸이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고 순간 딸애가 뱉은 말 한 방이 온 시댁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반전 서스펜스 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역대급 막장이었어요. 저기요. 근데 왜 자꾸 큰아빠 보고 웃어라고 해요? 큰아빠 약국에서 물건 팔고 있잖아요. 그날 예슬이 입원했을 때도 의사 선생님들한테 막 선물 같은 거 주던데. 큰아빠 의사 아닌데. 그래서 병원에서 예슬이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는데. 아니, 얘가 뭐라는 거야? 의사가 아니라니? 너네 큰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의사인데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때 병원에서도 혼자 양복 입고 있었고, 저 만났을 때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사실은 저보고 의사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큰아빠 할머니한테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딸의 말에 실숙의 눈동자는 거침없이 흔들렸고 형님 또한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의 행동이 더더욱 시어머니를 좌절하게 했습니다.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너무 기가 막혀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정말 무서운 행동들이었죠. 내가 조용히 하랬지? 예슬이 너 큰아빠가 이런 거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감히 입을 놀려? 아니 왜 애한테 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지금 아주버님이 예슬이 말에 해명을 할 때지 이렇게 윽박지를 내용이 아닐 텐데요. 동서는 가만히 있어. 여보, 우리 이제 빨리 가요.
아니, 애가 병원을 다녀오더니 머리가 어떻게 됐나? 형님은 서둘러 옷을 챙겨 아이를 데리고 아주버님과 시댁을 나가려고 했고, 그 모습을 본 시모는 더더욱 이상했는지 그때서야 본인 아들을 닥달하며 무슨 소리냐고 꺼내 물었습니다. 하도 시어머니가 닥달하자 결국엔 아주버님 입에선 진실이 나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사실 저 의사 아니에요. 엄마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기대하고 좋아하는 바람에 의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네요. 근데 솔직히 엄마 때문에 하도 공부해서 반 의사는 맞거든요. 그냥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지금까지 저 의사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안 그래요? 뭐라고? 네가 의사가 아니라니? 아니 그럼 그동안 날 감쪽같이 속인 거야? 그럼 민지애미가 의사 집안이잖아. 사실 이 사람도 그냥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저가도 평범한 집안이에요. 처음부터 엄마가 너무 기대를 하시니까 그냥 해본 말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도 전 이제 속이 시원하네요. 늘 기분이 찝찝했는데. 아니 여보, 그것까지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님,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평상시랑 똑같아요. 이 못된 것들 감히 날 농락해? 그리고 네가 어떻게 그러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지, 거짓말이라고 해. 아주버님의 말은 어이가 없었는데 애초부터 거짓말이었고 모든 걸 시어머니를 속이기 위해 지금까지 거짓말에 거짓말을 부풀려 한 것이었어요. 결혼을 할 때도 평범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집안이라고 속였으며 그래도 병원 쪽에서 일은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제약회사 직원으로 취직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약품들을 병원에 납품하고 약국에 판매를 한 것이었죠. 제 딸이 입원을 했을 때 그 모습을 발견했던 거고 그걸 들키자 딸아이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회유를 했다고 했습니다. 조금 똘똘했던 딸은 자꾸 저희가 의사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였고 딸아이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아마 실속의 의사에다가 형님네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살 뻔했다는 건데 정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남편은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폭발했는지 말이 끝나자마자 시숙의 얼굴에 손을 날려버렸어요. 네가 사람이냐? 그래놓고 우리 집을 무시하고 하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님 등골을 뽑아먹더니 겨우 뭐? 그래놓고 의사인 척 내 와이프, 나, 그리고 내 딸까지 무시했겠다? 와, 진짜 대박이네 이거. 완전 사이코 아니야? 네 벌이로 근데 그 좋은 집에 그 좋은 차 어떻게 끌고 다녔냐? 말해봐. 지금까지 해명 잘만 하더구먼. 네 벌이로 어떻게 했냐고? 밤에 대리운전도 뛰었지. 엄마한테 완벽해 보였으니까 가끔 엄마가 밤에 전화 오면 당직 쓴다고 했고 차라리 속 편해. 엄마 죄송해요. 그냥 이것 또한 저니까 인정해 주세요. 저도 속이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아이고, 이럴 순 없는 거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의사가 아니라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게 큰아들 거리더니 어때요? 뒤통수 세게 맞은 기분이 참 꼴 좋네요. 그리고 넌 진짜 인간도 아니야. 속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평생을 우리를 속여먹냐? 어쩐지 병원에 한번 진료보러 간다고 해도 갖은 핑계를 대면서 못 오게 하더니 네가 병원에 있지 않으니까 못 오게 했던 거지? 우린 그것도 모르고 너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한 번을 안 갔고. 그리고 형수님 뭐? 화장품 가게에서 일해? 그래 놓고 의사 집안인 척 지금 내 와이프를 그렇게 멸시한 거예요? 내 딸까지? 아니 서방님, 제 딸은 당연히 의사가 될 거니까 그랬던 거죠. 그리고 우리 딸은 우리랑 절대 똑같이 안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민지가 엄청난 애가 될 거니까. 미리 그냥 예행 연습이라고 해두죠. 아셨나요? 누누이 형수님 입에서 말했잖아요. 비는 못 속인다고. 퍽이나 민지가 급히 물려받아 의사 되겠어요. 엄마, 형한테 노후 보장받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데 어때요? 뒤통수 맞은 소감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형밖에 몰랐으니 저렇게 속인 아들이라도 감싸줘야죠. 엄마한텐 아들이 형뿐이니까. 이제 이 집 안 옵니다. 다들 정철려서 못 살겠네요. 여보, 가자. 남편은 시댁과 손절을 선언했지만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며 남편과 저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대놓고 이젠 우리를 위해주겠다는 식이었는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보니 더욱더 남편은 정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아니, 저런 아들 둔 적 없다. 내가 미쳤지. 겨우 제약회사 회사원 아들한테 이 정성을 쏟았게. 그깟 돈 얼마나 번다고. 됐어. 너희 첫째네. 이제 우리 집 얼씬도 말아라. 내가 너한테 속은 것만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려. 역시 인간은 막내네가 인간이지. 자기 힘으로 지금 고깃집이 6호점이나 있고 이제 남은 인생 나한테 아들은 둘째네야. 그네 너 당장 나가. 엄마, 지금 의사 아들 아니라고 저보고 나가라는 건가요? 어렸을 때도 그렇게 저한테 큰 힘을 대야 한다고 주입식 교육을 하더니 이젠 그게 아니라고 팽한 꼴이 참 엄마답네요. 그래요. 엄마 말대로 다신 얼씬도 안 할게요. 엄마 소원대로. 북 치고 장구 치고 둘이 손절을 하든 말든 내 할 바 아닌데 엄마 나한테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마요. 저도 엄마 없다고 생각할 거니까. 이제 와서 막내 아들? 제가 제대로 된 손절이 뭔지 보여주죠. 엄마는 아니 이제 당신이랑 끝이야. 그야말로 소녀딸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시숙네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믿었던 효자아들이 저렇게 대놓고 손절을 선언하니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행동을 하였고 이젠 다시 엄마를 보지 않겠다고까지 말했는데 저도 역시 동감하는 마음이었어요. 당신 뜻이 그렇다는 거 잘 알겠어.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당신이랑 생각이 같아. 당신이 혈륜을 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잘 알고 힘들지 알지만 우리 딸한테 그러는 거 진짜 못 참겠더라. 당신을 설득해야 맞는 건데 오히려 고마워. 아니, 설득 안 해도 돼. 당신도 많이 참았지. 그러니까 내 눈치 보지 마. 이젠 정말 나한테 가족은 당신이랑 예슬이 뿐이니까. 그렇게 손절을 선언하고 한두 달 정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형님에게 전화가 왔고 시어머니가 큰 충격으로 갑자기 인지를 잘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모시라고 압박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건 뭔 소리지 싶었습니다. 어머님,
인지 능력이 예전 같지 않으셔. 혼자 사시기엔 무리가 있고, 솔직히 우리 아들로 생각 안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으니 동서네가 모셨으면 해. 서방님 그렇게 효자인데 그땐 욱해서 그랬지만 지금 얼마나 속으로 후회하고 있겠어? 아, 진짜 열받게 하네. 야, 하도 인간 같지 않으니까 말 놓을게. 네가 인간이냐?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속였을 때 이러한 사정이었다.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누굴 진짜 바보로 하나? 그리고 어머님한테 뒤에서든 앞에서든 물질적으로 그렇게 받아먹은 게 누군데 우리 보고 모시래? 양심이 있냐? 이런 전화하려거든 다신 하지 마. 그리고 연락도 하지 말고 인간 같지도 않은 건. 어머, 너 말 다 했니? 내가 네 형님인데 감히 반말을 해? 그리고 어머님을 왜 우리가 모셔? 효자들이 모셔야지. TV 프로에 나오고 싶지 않으면 진짜 입 다물어라. 의사 사칭도 사기죄야. 알겠니? 가족이니 넘어가는 줄 알아. 연락 마라. 이렇게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뻔뻔하게도 충격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고 하는 형님네였죠. 남편 또한 이 얘기를 듣고 더욱더 격분하였고 시어머니는 자연스레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가끔가다 정신이 돌아오긴 하는데 그때마다 아직도 의사들 타령을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너무 의사들을 갖고 싶어 거짓인 줄 알아서 저렇게 기억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머님이 요양원에 들어가고 딱 한 번 가족과 함께 면회를 간 이후에는 다신 간 적이 없어요. 남편도 절대 가잔 말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딸아이가 11살이나 됐는데도 그때 할머니에게 차별받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지금 어머님에게 아무도 면회를 가지 않고 홀로 저렇게 쇠약해지는 게 평생 아들에게 상처 준 대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래 형님네랑 같이 한 동네에 살았는데 저희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형님네도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지만 그 착한 남편이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얘기해줬어요. 참 인생 모르죠? 오랜만이다. 잘 지내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애한테 학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나 2천만 융통해 줄 수 있냐? 애 엄마가 애는 무조건 다 해줘야 한다고 해서 그래야 의사 만든다고. 아, 너도 알다시피 이제 내 벌이가 얼만지 다 알잖냐. 정신 차려. 진짜 본인들이 의사인 줄 아나. 형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렇게 닥달당하고도 민지 그렇게 키우고 싶냐? 민지가 불쌍하다 진짜. 형수한테 당장 때려치우라고 그래. 그리고 분수에 맞게 살아. 넌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야. 알겠냐? 가랑이 찢어질 짓 하지 말라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지 엄마한테 닥달당한 거 그대로 민지한테 하려고 하네. 어이없게. 전화하지 마, 이놈아. 남편 말로는 정신 차리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글렀다고 생각을 했지만요. 전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자립하여 지금 이 자리까지 뚝심 하나로 올라온 내 남편. 참 바르고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 시댁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글을 쓰면서 생각나는 거 보니깐요. 이 글을 쓰면서 그래도 느끼는 게 하나 있네요.
그저 딸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만 심어주자. 아이가 행복하게. 아이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생각 말이에요. 제 글이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재미있게 읽어주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었고 양가 집안 상견례 후 식장까지 잡았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닥쳐오면서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무난하게 식을 올리게 될 줄 알았던 제 생각과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예비신랑과 카페에서 결혼식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한창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비신랑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저장되어 있지 않은 핸드폰 번호를 보더니 안색이 안 좋아졌고 굳어진 표정에서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었죠. 전화를 받지 않길래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예비신랑은 친엄마의 번호라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비신랑과 만나오면서 친모에 대해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집안을 말아먹을 정도로 심각하게 만들었었고 이 문제로 예비 시부와 이혼까지 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모만 빼고 상견례를 진행했었는데 결혼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시도 때도 없이 예비 신랑한테 연락을 시도했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번호까지 바꿔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건지 드러나 보자고 쉬지 않고 연락하는 친모의 행동에 불편해진 저는 전화를 받아서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라고 했어요. 예비 신랑도 친모 때문에 짜증이 많이 올라왔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아, 그만 연락하라고 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지게 됐는데 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너희 아빠는 그렇다 쳐도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엄마, 요즘에 너무 힘들다. 돈 좀 붙여줄 수 있어?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또 돈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빨아가 놓고 아직도 모자란 거예요? 사지 멀쩡한데 이래서 벌어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너희 아빠가 벌어오는 돈만 쓸 줄 알았지. 내가 언제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줄 아니?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 식당 설거지 일이 나왔길래 설거지 정도야 집에서도 하던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잠깐 해봤다가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뛰쳐나왔다. 어찌나 양이 많던지 쉴 수 있는 시간도 없더라고. 그리고 이 나이 먹고 내가 일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니.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너희 아빠한테 얘기 좀 잘해서 다시 합치자고 설득 좀 해줘 봐라. 곧 결혼식 올린다면서 엄마 빼놓고 상견례까지 했다던데 너희 아빠한테 그 말 듣자마자 너한테 너무 서운했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결혼 문제인데 엄마가 빠져서야 되겠어? 그 상견례는 무효니까 나중에 다시 일정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래도 너 결혼하는데 엄마가 자리에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결혼식 망칠 일이 있어요?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화번호 바꾸면서 계속 연락 좀 하지 마세요. 예비 신랑은 전화를 끊자마자 많이 힘들었는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친모라는 사람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어요. 예비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꽤 오래전에 한 여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쁘장하게 생겨서
동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더해 부침성까지 좋아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과 친해졌었고 시모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친해지면 좋은 거라 생각한 예비시부는 별 생각 없이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사를 왔던 한 여자가 온 동네를 풍비박산나게 만들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뒤늦게야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땐 이미 상황을 정리하기에는 늦어버린 상태였어요. 의문의 여자는 동네 사람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을 때 어디론가 데리고 갔었는데 그곳은 충격적이게도 노름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방문했던 연령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주부이거나 할 거 없이 시간만 때우는 노인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광경을 보게 됐을 때 시각적으로 꽤 자극을 받았는지 너나 할 것 없이 한 자리씩 꿰차고 노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도 그런 광경을 처음 겪게 돼서 그런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눈앞에 쌓여있는 돈뭉치에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곳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 번 발을 들인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였죠. 의문의 여자가 동네로 이사 왔을 땐 이미 모든 걸 철저하게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노름방에서 첫날에 돈을 잃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들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을 쥐고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이미 단맛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은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모이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첫날 느꼈던 그때의 희열을 잊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둘째 날에 돈을 잃었는데도 다음 날에는 다시 돈을 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자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해 본전이라도 찾겠다는 심정으로 무리한 대출까지 받으면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무리한 대출과 함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악순환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걸 잃게 만들었어요. 예비 신랑의 어머니 또한 가족들 몰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대출받아 집안의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결국 예비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분을 만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예비 신랑 어머니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뒤에서 몰래 미행을 하면서 뒷조사를 했었는지 예비 신랑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갑자기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봤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를 노려보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저에게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비 신랑의 어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일부러 저에게 접근했다는 걸 알았던 저는 무덤덤하게 굳어진 얼굴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겠지? 우리 아들과 결혼할 거라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궁금하지도 않았었나 봐. 잠깐 대화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 좀 줄 수 있지? 언제부터 제 뒤를 쫓아오신 거예요? 재혁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결혼식 문제로 그러시는 거면 이런 식으로 대화 나누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재혁 씨랑 아버님 계실 때 대화를 나누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내 가족이 나를 내쳤다고 해서 너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고 싶었는데 그냥 여기서 말해야 되겠네.
이번 결혼식 때 재혁이 엄마인 내가 참석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아들을 낳아준 엄마인데 그래도 결혼하는 모습은 봐야 하지 않겠어? 아무리 인연을 끊었다 해도 전륜까지 끊어낼 수 없다는 거 너도 잘 알 텐데. 너희 집안이 어디서 살고 있고 재력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고 있다. 최근에 재혁이 아버지한테 상가 임대까지 계약해 줬다며? 그것도 상당히 저렴하게 해줬다던데. 우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배려해 준 건 고마운데 가족지간 임대보단 명의 이전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그동안 저희 집안 뒷조사하고 다닌 거예요? 지금 상당히 불쾌한데요. 아무리 재혁 씨 어머님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고 오히려 반감심만 일으킨다는 거 모르시지 않을 텐데 굳이 무리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 남자들이야 뭐든 대충하고 조목조목 따지지 않으니까 넘어갔다 쳐도 나는 다르다. 아무리 연을 끊었다 해도 해야 될 건 해야지. 조만간 내가 예비사돈분들과 나로 상견례를 잡고 싶으니까 그때 다시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구나. 내 말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지? 내가 너를 잡아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사돈분들 얼굴 좀 뵙고 싶은 것뿐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리 좀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구나. 글쎄요. 이미 상견례는 끝났고 2번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있던 일은 아무래도 재혁 씨도 알아야 될 것 같네요. 불안해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겠어요. 저는 시모가 그동안 저희 가족을 쫓아다니며 뒷조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모의 행동은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선 예비 신랑한테 곧장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었죠. 좀 전에 바로 일어났던 상황들이라고 하자 예비 신랑도 상당히 놀랐었고 따끔하게 얘기하겠다고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모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시면서 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피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면서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었고 저 또한 시모가 언제 어디에서나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예비 신랑과 시부가 예비 시모에게 전화해서 한마디 한 이후부터 저에게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불안한 마음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긴장이 풀림과 동시에 또 다른 사건이 저희 가족 앞에 닥쳤습니다. 그날은 부모님과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예비 신랑의 어머니였어요. 어디서부터 쫓아다닌 건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마주치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제 얼굴이 굳어졌고 부모님께 예비 시모라고 설명을 해드리자 부모님 역시 좋지 않은 표정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았는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먼저 차에 타려는데 시모가 기니 할 말이 있다며 본인과도 상견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황당한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러면서 차를 가로막더니 아주 잠깐이면 된다고 지금 당장 상견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안내를 받아 식당으로 장소를 옮겼어요. 그런데 조용한 룸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시장 근처에 있는 콩나물 국밥집으로 들어가더니 서둘러 들어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자고 콩나물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모두 한자리에 앉아 안 좋은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시모가 먼저 어색한 미소로 입을 열었고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이런 음식이 예비사돈 입맛에 더 맞지요? 격식 차린다고 비싼 식당에 가는 것보단 가볍게 이런 자리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자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저에 대해 어느 정도 들으셨겠지만 제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이 정도밖에 대접을 못 해드린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오랜 시간 붙잡을 생각 전혀 없고요. 제 아들 결혼한다는데 그래도 사돈분들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예비 며느리와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때의 상황을 제 아들한테 쪼르르 가서 얘기했는지 전화 와서는 한바탕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조용히 지냈었는데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제가 오늘 잠깐 얼굴 뵙자고 한 이유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는 것 같아 한 말씀 덧붙이자면 제가 집안의 전 재산을 홀라당 해먹어서 아직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위만 맴돌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벌써 6년이나 됐습니다. 이제 너무 지쳤고 몸도 여기저기 망가지기 시작했는지 약이 없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마음 같아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예전처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비 사돈께서 재력이 상당하다면서요. 상가 건물도 몇 개나 가지고 있다던데 그래서 재혁이 아버지한테 상가 임대도 상당히 싸게 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장사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요. 이번이 좋은 기회인 건 알지만 자리가 잡힐 때까진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빚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아실 텐데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으려면 아마 10년은 더 일해야 될 텐데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집안에 쌓인 빚 탕감해주면 안 될까요? 제 아들 사이로 데려가실 거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빚 갚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원금을 탕감하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아들을 봐서라도 눈 딱 감고 10억 한꺼번에 탕감해 주시면 앞으로 새며느리를 딸처럼 받들면서 지낼게요. 그래도 제가 재혁이 엄마인데 결혼식은 참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떳떳하게 나타나고 싶지만 아마 세상 떠날 때까지 그럴 일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안 빚 좀 갚아주세요. 네? 10억이요? 아니, 그 말은 지금 처음 듣는데 빚이 10억이나 된다고요? 아니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 많은 돈을 해먹은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그쪽이 저지른 일을 왜 제가 수습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정식 사이도 아닌데 제가 결혼 전부터 10억이라는 큰 돈을 갚아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름의 끝은 패가 망신이라는 거 모르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본인은 많은 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노름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놀아난 거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감당하지 못해 그 많은 돈을 갚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며 살았겠지만
달라지는 거 있었나요? 그리고 제가 예비사이에게 듣기론 최근에도 노름을 끊지 못해 드나들었다면서요? 그건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어요. 분명 딸 것 같은데 거의 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큰 거 한 방이면 다시 예전처럼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10억을 갚겠어요? 사돈이 눈 딱 감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앞으로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살겠습니다. 제 아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엄마 잘못 만나 자신의 꿈도 펼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노름에 한 번 맛본 사람은 사지가 절단나도 끝까지 한다더라고요. 제가 도와준다 해도 결국 그쪽은 또다시 집안을 무너뜨리겠죠. 미연아, 아무래도 이 결혼은 힘들 것 같구나. 전륜이라는 게 세상 떠날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라 우리 집안까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엄마는 예비 시모의 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고 그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건 시부 인감이 찍혀있던 임대 계약서였고 시모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엄마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갑자기 왜 그런 거냐고 찢어진 서류를 다시 주워 모으더니 자기가 실수한 거라도 있냐고 저희 엄마한테 날카로운 시선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잘 사는 집안이 그 정도도 도와주지 못하냐면서 혼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은 집안이 사람 인생 살린다 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2번 다시 노름에 손 안 댄다고 했잖아. 믿어 달라니까.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직 결혼식 올리지도 않았어요.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도둑심보 아닌가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당신들 하는 행동을 보니 오래 못 갈 것 같네. 불쌍한 사람 베풀지 않고 모른 척하면 나중엔 패로 돌아온다는 거 몰라? 애초부터 가난한 사람과 노름으로 가난에 빠진 사람과는 엄연히 다르죠. 그쪽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들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도 다녀왔다면 그건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쪽은 아직 더 쓴맛을 봐야겠네요. 여보세요? 날쌔. 지금 여기 콩나물 국밥집이거든. 그래. 시장 근처에 하나밖에 없는 5,000원 콩나물 국밥집. 이쪽으로 당장 튀어오게. 자네 어머니 때문에 내 딸과의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해야 될 것 같네. 자네 어머니 때문에 내 딸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잖나. 빚이 10억이라며? 왜 그 말을 나한테 숨긴 거야? 빚이 10억이나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상당히 놀랐었고 그 사실을 숨겼다는 거에 예비 신랑한테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한테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는 문제를 숨기고 있었다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죠. 엄마의 전화 한 통으로 발에 불이 난 듯 순식간에 콩나물 국밥집에 도착한 예비 신랑은 시모를 보자마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억이라는 빚을 저희 가족에게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손을 벌리지 않을 생각이었고 시모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해 저희 가족에게 쓸데없는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 말을 하지 않았다곤 하지만 예비 시부와 예비 신랑 이름으로도 대출을 몰래 받았던 터라 같이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제가 알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예비 신랑은 저와 결혼하면 더는 빚을 갚아줄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예비 시부 혼자 그 많은 돈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테고 시모는 이미 경제적으로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예비 신랑한테 가게 될 테고 결국 집안 분열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더군다나 빚이 얼마 되지 않고 거의 다 갚았다는 말을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저 또한 예비 신랑의 거짓말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말로는 저와 헤어지기 싫고 결혼은 하고 싶은데 집안의 문제 때문에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모든 걸 솔직하게 설명하려 했다고 별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라 저 또한 예비 신랑의 말을 받아들이는 건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 문제로 인해 파혼을 하게 되었고 헤어지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저 또한 꿈꿔왔던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정신적 충격으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 사람도 저처럼 많이 힘들었었는지 다시 만나 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장을 찍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게 될 제 미래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 조금도 만남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강하게 나오면 포기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생각했던 거와 다른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 때문에 시작된 일들로 인해 자기 인생까지 망치게 됐다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그 사람은 친모를 따로 불러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어요. 친모한테 저녁 한 끼 하자고 늦은 저녁 부른 그 사람은 친모와 함께 식사를 끝낸 뒤 밖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뒤에서 차로 돌진을 하게 되었고 그 사고로 인해 친모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못난 사람이라 해도 당신을 낳아준 엄마라고. 지금 생명이 아주 위독하시다며.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거야?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낳아주기만 하면 뭐해? 내 꼴을 봐. 본인이 잘못한 건 인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 돈 뜯어가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엄마야?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런 일은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차라리 잘 됐어. 이 세상에 존재해봤자 내 인생 망치기밖에 더해? 내 눈앞에 걸림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방금 위독하다고 했지? 우리 엄마 세상 떠나면 방해할 사람도 없으니까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나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 최소 징역 20년 이상이라고 했어. 심하면 무기징역까지 가게 된다고. 한순간의 잘못이 평생의 인생을 말아먹게 된 거라고.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그 사람은 오열을 했고 부모를 잘못 만나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된 거라며 한탄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해줄 수가 없었고 그렇게 그 집안은 그 사람 어머니로 인해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더 이상 그 집안 식구들한테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머릿속에서 하루빨리 지워버리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이사 계획까지 세우셨습니다. 인연이 아니면 끝내는 게 당연한 거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라 아직까지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될 텐데
회복이 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가족과 엮이지 않았어도 그 집안의 결말은 아마 똑같았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부모 잘못 만나 그런 삶을 살게 된 게 안타깝기만 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두 번이 아닌 돌아올 수 없는 한 번의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모든 결정에 항상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돌이키려 해도 이미 던져진 주사위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돌싱녀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얘기를 주변에 할 수 없어서 그런지 다들 왜 이혼을 했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 솔직하게 주변에는 말하지 못했지만 여기에라도 속 편하게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와 남편은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둘 다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양가 부모님들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수월하게 상견례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하게 된 상견례 이후 시모는 갑자기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엄마가 어릴 적 예전 시모네 집 식모살이를 했던 집 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는 죽어도 이 결혼 찬성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어떻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골라도 어쩜 식모살이 했던 집안 자식이랑 어떻게 결혼을 시키라는 거니? 아무리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체면도 있지. 절대 안 되니까 더 희망 갖지 말고 헤어져. 내가 이러려고 널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키운 줄 알아? 유진이 너도 장수랑 그만하고 헤어져. 엄마,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어머님도 어릴 적 일인데 왜 그걸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건 아니야.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산 거지. 지금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다르잖아. 그런 걸로 결혼 반대하는 게 어디 있어? 어머님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엄마가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내 친구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니? 예전에 우리 집 식모살이 했던 집 자식이 며느리라고 하면 얼마나 뒤에서 흉보겠어. 나는 그 꼴 못 봐. 애당초 나는 유진이도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 장수 네 짝이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나이도 있으니 이제는 내가 내려놓아야지 싶어서 허락한 거였거든. 근데 더 심한 흉은 더 이상 봐주지 못할 것 같구나. 엄마 진짜 왜 그래? 나 이 결혼 못하면 평생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유진이랑 내가 얼마나 열심히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 준비하는 것도 유진이랑 내 돈 둘이서 합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엄마가 반대를 하든 안 하든 상관 안 할 테니 마음대로 해. 시모는 결혼을 반대하면서 여러 번 화병에 쓰러질 정도로 싫어하셨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결혼을 강행했는데 결국 시모는 식장을 잡고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고서야 겨우 결혼을 허락하셨고 결혼식장에 참석을 하셨어요. 워낙 시모 성격이 세서 그런지 시댁에서는 시모 말을 이길 사람이 거의 없었죠. 결혼을 할 때도 억센 시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남편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에게 시모와 저는 별개라며 안심을 시켜줬어요. 시모와 대면대면하게 지낼 거라 생각을 했던 것도 잠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시모는 시댁으로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도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우리 집 가풍도 배워야 하니까 이제부터는 주말마다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시댁으로 찾아오너라.
아침은 잘 차려주고 있니? 우리 창수는 아침에 찌개나 국 없으면 밥 못 먹으니 아침마다 새로 해서 먹여야 하는 거 알지? 그리고 주말에 와서 이불 빨래하는 방법이랑 청소하는 것도 좀 배우고 그러렴. 너희 엄마가 식모살이 했었으니 어련히 알아서 잘 알려주겠지만 집안마다 다른 게 있으니까. 그리고 옷은 왜 이렇게 하고 왔어? 시댁에 올 땐 집안일 할 생각으로 편한 옷 하나쯤 가지고 와야지. 다음에는 편한 옷 입고 올게요. 그리고 창수 씨는 아침 안 먹는다고 하던데. 제가 오히려 아침 챙겨 먹는 편이라 매일 아침마다 밥 차려 주거든요. 근데 창수 씨는 아침에 뭐 먹으면 자꾸 배탈 난다고 거의 안 먹더라고요. 어머님은 아침마다 창수 씨 밥 챙겨 주셨던 거예요? 창수 씨가 아침에 워낙 안 먹어서 원래 안 먹는가 보다 했거든요. 아니 창수한테 차려주긴 하는데 걔가 잘 먹질 않더라고. 어쨌든 네가 아침 먹는다고 하니까 다행이구나. 창수가 요즘 속이 안 좋아 잘 먹지 않는 거지. 원래는 잘 먹었어. 네가 힘들까봐 자긴 안 먹는다고 했는가 본데. 창수 아침은 거르지 않게 잘 챙겨주고 이불 빨래도 2주마다 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창수 피부가 예민해서 말이야. 이불은 다 손빨래 해야 하는 거야. 세탁기로 돌리면 잘 세탁이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요리는 좀 할 줄 아니? 장수가 입맛이 날 닮아서 까다로워가지고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건 또 잘 안 먹어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런가 창수 씨는 매번 배달해서 이것저것 시켜 먹더라고요. 제가 배달하지 말고 요리해서 먹자고 해도 자기 귀찮다면서 자꾸 배달만 시켜 먹어가지고 저도 너무 속상한데 어머님이 좀 말해주세요. 주문하는 음식도 너무 많고 그거 다 안 먹고 죄다 버리고 야근하고 늦게 오는 날에는 혼자서 마구 시켜 먹더라고요. 음식을 다 해두고 가도 꺼내서 먹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장수가 너 생각해서 그래. 네가 괜히 수고로울까봐 그러는 거지. 여기 올 때 장수한테 운전시킨 건 아니지? 일주일 내내 밖에서 일하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 쉬는 날이라고 여기저기 놀러 가자고 조르지 말고 푹 좀 쉬게 놔둬. 걔가 날 닮아서 일할 때도 집중해서 하느라 주말만 되면 에너지가 바닥이더라. 아유, 우리 아들 여기저기 부르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피곤하니? 네가 좀 푹 쉴 수 있게 해주렴. 시모는 매번 절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하셨고 그럴 때마다 저도 기죽지 않고 할 말 다 했지만 시모의 말을 이겨낼 순 없었어요. 살림을 잘 모르니까 알려준단 핑계로 저를 매번 부르셔서는 시댁 청소며 빨래며 이것저것 다 시키셨고 전 처음에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번 시댁 살림까지 할 순 없었는데 남편이랑 이런 것 때문에도 정말 자주 다퉜습니다. 엄마가 시키면 뭘 얼마나 시킨다고 그래. 그냥 가서 비위만 적당하게 맞춰주면 되는 거지. 안 그래도 반대한 결혼 못마땅하실 텐데 그래도 너 며느리라고 챙겨주려고 하시는 거잖아. 나는 엄마한테 조금 미안하기는 해. 우리 결혼할 때 얼마나 못되게 말했는데 좀 맞춰주기만 해. 내가 눈치 봐가면서 엄마한테 말할 테니까. 지금 뭐라고 하면 엄마는 더 불같이 화만 내시지 말 안 들어주신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신 것 같아. 솔직히 나도 일을 하는 입장인데 주말에 쉬지도 못하게 계속 오라고 하시잖아. 거기다가 평일에도 저녁에는 뭘 어떻게 해서 먹을 거냐면서 자꾸 물으시고 정말 피곤해.
이제는 업무 보는 것도 너무 지장이 있어서 안 되겠어. 당신이 말을 못하면 나라도 어머님한테 힘들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지금까지는 나도 당신이랑 같은 마음으로 참았는데 이대로는 나도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래. 아니, 지금 못 버티면 어쩌겠다는 건데? 엄마랑 다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어렵게 허락해준 거 당신도 알고 있잖아. 엄마 입장도 좀 생각을 해줘야지. 당신한테 내가 큰 거 바래? 그냥 엄마 비위만 좀 맞춰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나중에 잘 얘기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봐. 엄마가 그리고 당신한테 나쁜 거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살림에 도움되라고 알려주는 건데 왜 자꾸 삐딱하게만 생각해? 당신 시댁이라고 해서 다 싫은 건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해도 너무하시니까 그런 거지. 나도 할 만큼은 다 한 것 같아. 어머님 마음 푸시라고 나도 지금까지 매 주말마다 가서 집안일하고 배워오고 그랬잖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집안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도 다 할 줄 아는데 어머님이 자꾸만 우리 집 못 살아서 이런 거 못 해봤을 거다, 못할 거다 하시면서 알려주시고 나도 삐딱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시는 거라니까. 시모는 매번 저희 집이 가난하고 못 산다면서 말을 하셨지만 정작 결혼을 할 때 신혼집은 남편과 저 똑같이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친정에서 원래 도와주시기로 하셨는데 시댁에서 너무 반대를 하셔서 다 철회를 하셨었거든요. 시댁에서만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시댁에서 반대를 한다는 말을 듣고선 친정도 결혼을 못마땅해 하시긴 하셨죠. 시모는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항상 아들 집이라며 불시에 찾아오시기도 하셨어요. 어머, 너 출근 안 했니? 있는 줄 알았으면 내려와서 장 본 거 같이 가지고 가라고 할 걸 그랬네. 어떻게 오늘 쉬는 날이야? 잘 됐다. 이따가 낮에 어디 좀 다녀오자. 안 그래도 이것저것 사야 할 것도 많고 병원도 갔다 와야 하는데 택시비가 좀 들어야 말이지. 뭐 별일 없는 거지? 있어도 조금 시간 미루거나 다음에 가던지 하렴. 뭐하니? 이거 얼른 냉장고에 정리해 놓지 않고. 네? 어머님,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저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연차 냈어요. 이제 금방 나가봐야 하는데 미리 말씀이라도 하고 오시지. 갑자기 문 열려서 남편이 다시 온 줄 알았어요. 창수 씨한테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수 씨가 어제는 별다른 말은 안 하던데. 내가 오고 가고 하는 걸 보고라도 해야 한다는 거니? 아들 집에 오는데 엄마가 왜 온다 간다 말을 해? 그냥 말하면 되는 거지 뭐. 약속 뭐 급한 거니? 보니까 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취소하고 오늘은 나 좀 따라다녀라. 여기는 오기만 하면 이것저것 갈 데가 너무 많다니까. 물건들은 다 냉장고에 정리 좀 해두고. 저번에 장수가 떡국 먹고 싶다고 해서 떡 좀 뽑아서 왔어. 만두는 좀 있니? 손으로 직접 만든 만두가 맛있긴 한데. 그리고 집안꼴이 이게 뭐니? 청소는 안 하고 사는 거야? 택배는 무슨 이렇게 마구 시키니? 너 남편이 버는 돈으로 이렇게 쓸데없이 쓰고 다니는 거니? 아,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창수 씨가 이것저것 요새 너무 시켜서. 안 그래도 제가 뭐라고 했는데 제 말은 통 안 듣더라고요. 어머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어머님 말은 듣지 않을까요? 제가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매일 뭘 이렇게 많이 시키는지 저도 고민이 너무 많아요. 장수 거라고?
걔가 쓸데없이 물건 사는 애가 아닌데. 그럼 필요해서 사는가 보다. 걔가 얼마나 알뜰하고 현명한 앤데 알아서 잘 사서 쓰겠지 뭐. 그런 걸로 스트레스 주고 그러지 말아라. 괜히 스트레스 주면 애가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그러겠어. 알아서 잘 아껴 살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칭찬해줘. 잘 샀다고 하면서. 시모는 남편과 제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남편은 잘한 일이고 전 못한 일이라고 하셨죠. 저에게 그러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일이었어요. 시모는 항상 시댁 행사에 가면 옛 얘기를 꺼내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엄마를 엮어서 꺼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도 그만하라며 말리는 눈치였지만 시모는 절대 그만두지 않으셨죠. 우리 예전에 살았던 동네 있지? 거기가 이번에 엄청 발전을 했더라고. 안 그래도 거기서 일이 잘 풀려가지고 다시 갈까 했는데 아참, 우리 며느리 저번에 내가 말했지? 며느리네 엄마가 우리 그 예전에 식모살이 했던 아줌마네 딸이잖아. 그때 우리 초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말이야. 기억나지? 그 집 딸이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나 몰라. 그때 엄청 가난해가지고 맨날 월급 당겨달라고 했었는데. 언니, 저번에 얘기했잖아. 들어보니까 조카 댁집 그래도 꽤 잘 산다고 하는 것 같던데. 자꾸 옛날 얘기 들춰서 뭐해? 지금 잘 살면 끝이지 뭐. 그때야 다들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집들이 많았지. 조카 댁, 나중에 사돈 만나게 되면 나 기억하냐고 한번 물어봐. 그때 날 엄청 챙겨줬거든. 집에 가면 우리 언니는 안 놀아줘도 그 언니는 날 얼마나 챙겨줬다고. 예, 당연히 식모 딸이니까 주인집 딸이랑 잘 지내야지 별 수 있겠니? 그러지 않으면 어쩔 거야. 엄마가 식모인데. 그때 정말 눈치 엄청 봤는데, 그렇지? 그거 기억나? 우리 집에 아빠가 일본 갔다가 오면서 사왔던 과자. 그거 하나 줬다고 엄청 좋아했던 거 말이야. 우리는 자주 먹어서 지겹기도 했는데. 아이고, 언니, 그만하라니까. 그거 50년이나 된 얘기야. 그걸 이제 얘기해서 뭐 할 거냐고. 언니 며느리 진짜 성격 좋다. 나였으면 애초에 뒤집어 엎고 그랬을 텐데. 언니 그러다가 며느리가 언니 미워한다. 내가 들어도 서운한데 무슨 그런 얘기를 꺼내서 그래. 아니 내가 없는 말 했니? 그냥 예전 얘기 꺼내다 보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사실인데 뭐가 서운해? 내가 그래서 얘네 결혼하는 거 반대했었잖아. 이런 걸로 서운해할 거면 애초에 결혼을 하면 안 됐었지. 아니니? 지금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집에서 식모살이 했던 건 사실인데 뭐가 문제니? 매번 시댁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옛 얘기를 꺼내면서 은근슬쩍 제 외가가 어릴 적 식모살이를 했던 걸 항상 말을 꺼내셨죠. 굳이 왜 그러실까 서운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모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서운했던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답니다. 남편은 처음엔 엄마 비위를 좀 맞춰주자며 저에게 말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절 탓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매번 시댁 모임 있을 때마다 그 식모 얘기는 계속 꺼내시잖아. 아무리 그래도 매번 그렇게 꺼내시는 건 의도가 있으신 거 아니야? 다들 말리시는데도 어머님은 자꾸만 얘기하시고 솔직히 처음에는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겠어. 당신도 옆에서 한번 말리지도 않고 왜 그러는 거야? 어떻게 말려? 없는 얘기를 꺼내시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뭐라고 하면서 말리냐고. 당신이 더 이상해. 엄마가 없는 얘기를 했어? 아니잖아.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건데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리고 엄마가 그래서 뭐 싫었다 어쩌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그때 그랬는데 하면서 얘기하는 걸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 그냥 그만하라고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당신 옆에서 한번 말린 적도 없고 나 너무 서운해서 그래. 내가 불편하다고 하는데도 당신은 항상 그런 식으로 별 문제 없다고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어머님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시는 것 같고 당신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냥 얘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진짜 제발 좀 시댁에 적대심 좀 갖지 마. 당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시댁이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해. 오히려 당신이 문제지. 남편은 점점 제가 문제라며 절 탓했고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으니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은 더 커져만 갔어요. 그러다가 시모가 어쩐 일인지 다 같이 고기나 구워 먹자며 퇴근하고 바로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사올 필요도 없다면서 다정하게 말을 하시길래 웬일인가 싶어서 시댁에 가보니 이미 밥상이 다 차려져 있었어요. 왔니? 고생 많았다. 얼른 와서 앉아. 오늘 정육점에 갔는데 고기 괜찮은 거 들어왔다면서 말하더라고. 안 그래도 너희 다 불러서 먹으려고 했는데 쉬는 날 먹으면 시간 지나서 맛이 없잖아. 그래서 오늘 불렀어. 괜찮지? 얼른 앉아서 고기 먹자. 장수는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배고프지? 가보니까 고기가 엄청 신선하고 좋더라고. 고기 많이 사셨네요. 보기에도 진짜 좋아 보여요. 어머님, 잘 먹을게요. 오늘 웬일로 고기 사서 오셨어요? 무슨 날이에요? 창수 씨가 안 그래도 오늘 끝나고 고기 구워 먹자고 했는데 어머님이랑 창수 씨랑 통했나 봐요. 그러니? 내가 창수랑 좀 통하는 게 많지. 그나저나 너 이런 거 먹어본 적 있니? 이게 한우라는 건데 등급이 다 달라. 네가 많이 안 먹어봤을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사왔거든. 먹어보고 맛있으면 나중에 또 얘기해줘. 알았지? 이런 것도 먹어버릇해야 먹는 방법을 아는 거지. 안 먹어본 애들은 어떤 게 맛있는지도 모른다니까. 다 경험이 있어야 나오는 거야. 네? 아, 어머님, 저도 한우 많이 먹어봤어요. 어머님 너무 제가 아무것도 경험 없을 것 같다 걱정하셨나 봐요. 그런데 저도 이것저것 많이 먹어보기도 했고 경험도 없는 거 아닌데. 여보, 어머님 걱정이 많으셨나 봐.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사온 건데 그냥 먹어. 엄마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안 그래도 내가 와이프 고기 맛 좀 보여주려고 오늘 고기 먹으러 가자고 하려고 했거든. 엄마 진짜 센스 넘친다 정말. 여보, 얼른 먹어봐. 여보도 이런 거 많이 먹어봐야 나중에 밖에 나갔을 때 고기 퀄리티 좋은 게 어떤 건지 알지. 주부는 이런 거 알아야 한다니까. 저를 무시하는 걸로는 성에 안 차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위해주는 척 무시를 하시곤 했었죠. 이때부터는 남편도 같이 편을 먹어 저를 무시하곤 했어요. 그러던 중 취업하고부터 타고 다니던 차가 완전히 고장나서
퍼져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당장 출퇴근에 문제가 생기니 저는 새로 차를 사려고 했는데 남편은 굳고 만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친정 엄마랑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친정에서 바로 차를 사주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새 차를 바꿔주니 시댁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예, 너는 시집을 정말 잘 왔네. 결혼하니까 이런 좋은 차도 생기고 얼마나 좋니? 결혼하고선 맨날 돈 때문에 돈돈거리는 부부들도 많다고 하는데 너는 이렇게 새 차도 생겨, 새 집도 생겨 얼마나 좋아? 나는 너처럼 시집을 잘 갔으면 정말 좋았겠다 싶구나. 얼마나 행복하니? 이게 다 장수 덕인 거 알지? 네가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계속 좋은 일들만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거 저희 집에서 해주시는 건데 어머님 매번 걱정하셨잖아요. 저희 집에서 이것저것 못하고 살았을까봐 걱정도 많으셨는데 이번에는 좀 걱정 덜 수 있으시겠죠? 안 그래도 엄마가 어머님께 안부 전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래. 너희 엄마한테도 안부 전해드리고 이렇게 네가 잘 풀리는 거 남편 잘 만나서 그런 거라고 하렴. 그래야 다들 마음이 편하고 그러는 거야. 딸이 결혼 잘해가지고 잘 풀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니? 나는 네가 결혼을 잘해가지고 좋은 일들만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시모는 저에게 무슨 좋은 일만 생기면 다 남편 덕이라며 말을 했어요. 남편 영향은 하나도 받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결혼을 잘해서 시집을 잘 가서 남편을 잘 만나서 좋은 일이 있는 거라고 하셨죠. 시모가 그렇게 할수록 전 남편과 더 심한 갈등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매 주마다 불시에 신혼집에 찾아왔고 주말이면 전 시댁에 가 있거나 혹은 시모가 저희 신혼집으로 오셨죠. 그러던 중 엄마가 신혼집 근처에 급하게 볼 일이 있어 하루를 보내야 할 때가 있었어요. 원래 엄마는 근처 호텔로 가려고 하셨지만 전 굳고 말려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었죠. 시모도 매 주마다 찾아오니 그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 해가 밝기 무섭게 불이 나게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돈, 아무리 급해도 신혼집에 이렇게 찾아오는 건 아니죠. 이런 거는 예의가 아닌데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사돈이랑 좀 친해져야겠네요. 우리 과거는 있고 주인 식모 이런 관계는 있고 이제부터는 서로 동등하게 지내줘 봐요. 안 그래도 사돈께 연락을 좀 드릴까 했었거든요. 이것저것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해서요. 근데 이렇게 먼저 신혼집에 함부로 찾아오시고 그러니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사돈, 저도 이번에는 안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돈께서도 우리 딸 사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셔서 매주 오신다고 하시기에 저도 혹시나 우리 딸이 어떻게 살고 있어서 그러신가 해서 걱정돼 찾아와 봤습니다. 근데 와보니 제가 그 시절에 살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더군요. 사돈께서도 너무 염려마시고 이렇게 자주 오시지 않으셔도 될 듯 싶네요. 아무리 그래도 배워야 할 건 배워야죠. 저희 집도 가풍이 있는데요. 그나저나 신혼집에 묵으셨으니 그 비용은 지불하셔야죠. 저야 여기와 살림도 도와주고 이것저것 제가 싹 다 해주고 있지만 사돈께서는 잠만 주무셨으니 숙박비 8만 원은 내셔야겠는데요. 오늘 숙박비 8만 원 저한테 주시고 가시면 제가 싹 살림 정리를 해주죠.
네? 어머님, 지금 농담으로 하시는 거죠? 저희 엄마 오셔가지고 잠만 주무셨고, 솔직히 어머님이 여기 오셔서 주무신 거 따지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 지금 숙박비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예, 너 지금 뭐라고 하니? 당연히 남의 집에서 잠을 자면 숙박비를 내야지. 너는 호텔이며 펜션 가서 아무것도 안 내고 쓰는 거야? 남의 집에 가면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거야. 당연히 사돈도 너희 집이 남의 집이니까 값을 치러야지. 꽁으로 먹으려고? 시모는 내내 숙박비를 내라고 하셨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시모의 말에 결국 엄마는 비싼 음식점에서 밥값 30만 원을 내셨어요. 나중에 이 일로 남편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어쩌구니 없게도 남편 역시 숙박비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랑 사이는 솔직히 다르잖아. 사이는 100년 손님이고 그렇게 귀한 손님 집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당연히 그 값을 치러야 하는 소리 엄마가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엄마 세대는 그런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솔직히 따져보면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해주는 거는 한참 많잖아. 장모님이야 그냥 그날 하루 숙박비로 퉁친 거고. 어머님이 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야?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어머님 오셔도 뭐 하나 사주신 적도 없고, 밥을 할 때도 잘 먹지도 않는 반찬만 만들라고 하시고선 재료 다 버리시잖아. 그리고 일주일에 어머님은 꼭 한 번은 오시는데, 왜 우리 엄마는 돈을 내면서 와야 하는 건데? 당연히 사이 집이니까 그렇지. 우리 엄마야 아들 집이지만 장모님은 사이 집이잖아. 100년 손님 사이 집 몰라? 자기 결혼이라는 거 무슨 외국처럼 생각을 하는가 본데. 한국은 그런 마인드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아니 나는 자기가 더 신기하네. 우리 집에서는 딸 집에 장모님이 와서 자고 가는 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야. 그런 큰 일을 장모님이 하셨는데 당연히 엄마가 잘 모르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지금 이 난리야? 그날 후로 전 친정 부모님과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최후의 대책을 저에게 내놓으셨죠. 몇 주 후 시댁 행사가 있었던 날, 전 다 모인 자리에서 통첩을 했습니다. 저 다음 주에 이사 가려고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이 딱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저 이뻐해주신 다른 친척 가족분들에게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곳으로 이사해서 저도 잘 살게요. 다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서들 잘 사셨으면 좋겠네요. 뭐? 이사?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이사가? 아니 그런 말 나한테 한 적 없잖아. 우리 아직 지금 집 대출도 다 안 갚은 거 아니야? 설마 저번에 어머님 빌라 어쩌고 하던 거 진짜 우리 이사 가서 살라고 하셨어? 와, 어머님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씀이신 줄 알았는데 진짜 거기 들어가라고 하셨구나. 진짜 다행이다. 우리 대출금 갚는 것도 버거웠는데. 맞아, 거기. 근데 당신이 들어갈 거 아니고 내가 들어갈 거야. 다음 주에 나 짐 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그때 엄마가 말할 때도 그냥 별 생각 안 했었잖아. 73평이라고 하니까 코웃음 쳤던 거 보니 당신은 도저히 거기 들어갈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나만 들어가려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혼자 들어가?
너 지금 장난하자는 거니? 니네 집에서 해주는 빌라면 다 같이 들어가는 거지. 왜 너만 들어가? 너 지금 장난하자는 거니? 예, 이런 장난 재미없다. 어른들 모시고 그런 장난하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장난이요? 제가 장난 같아 보이세요? 어머님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가난하던 집 딸내미 며느리로 들여서 창피해서 말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려고요. 그렇게 가난하던 집 딸 엄청 성공해서 73평 빌라 그냥 저 줄 수 있을 정도 됐다고요. 당신 아들 끌어다 쓰고 모자라서 부모님 손까지 벌릴 정도였는데 그거 걷어들였더니 사람 무시할 줄만 알고 못 쓰겠다고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습니다. 전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고 바로 이혼 소장을 날렸죠. 그렇게 저희 집을 무시하던 시모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는지 저에게 자꾸만 연락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동안 저희 집을 무시하고 절 무시한 메시지며 통화 녹음이 다 존재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남편은 뒤늦게 저에게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기도 했지만 전 악어의 눈물 같더라고요. 여보, 진짜 여보 나랑 헤어질 거야? 아니지? 나 여보랑 헤어질 생각 없어. 우리 행복했잖아. 나 73평 빌라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 당신이랑만 결혼 생활 할 수 있으면 그냥 단칸방이라도 좋다니까. 제발 헤어지자고만 하지 마. 나 당신이랑 헤어지면 못 살아. 우리 행복했었잖아. 잠깐 내가 엄마가 좀 안쓰러워서 생각이 짧았어. 항상 당신 편이 되었어야 하는 건데 너무 미안해. 아니, 당신은 애초부터 그딴 사람이었지. 내가 착각을 했어. 당신 엄마가 반대했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똥이 된장인 줄 알고 찍어 먹어야 안다는 게 딱 이거구나 싶네. 왜? 빌라 날아갈까봐 무섭니? 고작 33평 신혼집, 아들 집이라고 그렇게 유세 부리던 네 엄마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건데? 그렇게 날 괴롭힐 때는 애써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니?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알잖아. 엄마가 나 고생하면서 키운 거. 엄마네 외가가 망하고 나서 엄마가 고생하면서 집안 세우려고 했던 거 당신도 알지? 그래서 고생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냥 엄마가 너무 고정관념이 심해서 그러시는 거야. 장모님이 예전에 식모살이 했던 집 딸이라서 엄마가 딱 그냥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신 거라고. 그래,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시라고 해. 난 거기 갇혀서 살 생각 없으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야. 사람 그렇게 개무시할 때는 별말 없더니만 꽁으로 비싼 집 생긴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아쉽니? 그래, 그게 네 인성이겠지. 다시는 너랑 잘 될 생각 없으니까 연락도 하지 마. 전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결혼 1년 만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지만 차라리 지금 끝낸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하네요. 더 고민을 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시모와 남편에게 끌려다녔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전 친정에서 준 73평 최신식 빌라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도 만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반면에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지불했고 시모 역시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면서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신혼집을 반반 나눠 재산 분할을 했지만 남편은 본인 위자료부터 시모 위자료까지
다 그 재산분할 비용에서 내치게 되었죠. 그러니 이혼 후에는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그 뒤로 빨리 다음 남편의 결혼 상대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우악스러운 시모에 이혼 경력이 있는 남편에게 좋은 여자는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혼을 하고선 많이 우울해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요. 오히려 속에 묵었던 때가 씻겨 내려간 것처럼 시원한 느낌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년 만에 이혼을 한 제 사연, 혹시 공감이 가시나요? 주변에는 1년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하면 저에게 치명적 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일이 설명해주지 못해 답답했는데 그래도 이렇게나마 말을 할 수 있어 시원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항상 과거가 아닌 미래가 함께하는 좋은 분들만 계시길 바랄게요.